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킴 부동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벌써 꽤 지난 이슈인데 제가 이렇게 한국 뉴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나 하고 의아했어요.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제가 정말 즐겨 듣는 매불쇼라고 있는데요. 2023년 8월 18일 금요일이 정영진 MC의 마지막 방송이었거든요. 방송을 하차하는 이유가 워낙 눈 건강에 안 좋대요.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워낙 몇 년 전부터 눈이 안 좋아서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한다라는 게 무례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개그로 승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눈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프로그램 하차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봤죠. 아니 근데 월요일 방송을 들으려고 하는데 시작 전에 라이브 채팅창에서 정영진이 돈 벌어서 튄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뭔 소린가 싶었죠. 3프로TV가 주식 상장을 해서 돈 한 몫 크게 챙기고 한국을 뜬다는 댓글이 여러 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죠. 아니 진짜로 3프로TV가 주식 상장을 하네요? 아니 구글에 유튜브도 상장을 못하는데 유튜브 채널이 주식 상장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기분이 쎄했어요. 찾아봤더니 2023년 7월 21일에 상장 신청했더라고요. 근데 스펙 우회 상장인 거예요. 이야, 이거 점점 더 냄새가 나죠. 이 스펙 상장이라는 게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는 뜻으로 뭐 일반적으로는 상장을 못하니까 우회 상장하겠다는 건데요. 스페셜 퍼페스 뭐 이런 단어 들어가면 그냥 다 페이퍼 컴퍼니로 뭐 하겠다는 거죠. 삼프로TV 모회사 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회사 주주 현황을 좀 살펴봤고요. 첫 번째에 계신 김동환님부터 이진우님, 정영진님까지 총 지분을 총 58.82% 가지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김프로, 이프로, 정프로 이렇게 3명이 모여서 3프로TV인 거죠. 앞으로 님자는 빼고 그냥 이름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가 찾아봤더니 대표이사가 김동환, 강중구네요. 아니 분명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이프로, 정프로 그리고 슈카월드가 이렇게 3명이 공동사장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이 3명을 다 사임시키고 김프로랑 강중구라는 사람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네요. 근데 이 강중구라는 사람이 금감원에서 특수은행 검사국 팀장을 하는 사람인데 3프로TV 대표를 하려고 사직했다나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척결해야 한다는 전관예우, 전관 카르텔로 어떻게든 3프로TV를 상장시키려고 타겟 인사한 거네요. 맞죠? 여태껏 3프로에서 진짜 좋은 내용, 또 사회에 도움되는 컨텐츠가 얼마나 많았는데 결국 그 끝이 이러는 거였나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도 안 나는데 일단은 이 회사 구성 좀 볼게요. 뭐 대부분 유튜브 컨텐츠를 뭐 제작하고 뭐 온라인 교육하는 뭐 회사들이네요. 뭐 특별할 것은 뭐 없는 그냥 유튜브 제작 회사랑 온라인 교육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제가 작년에 언더스탠딩에서 봤던 영상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공부하는 어른 때문에 망하는 기업이라고 전 세계 진짜 유명한 온라인 성인 교육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코세라, 뭐 클래스 101, 뭐 같은 거죠. 이게 성인들은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하려고 해서 성인 대상 교육 사업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진행자인 이프로도 이러니 성인 대상 교육 사업이 자기네가 잘 안 된다고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 플랫폼으로 주식 상장을 한다네요. 뭡니까 이게 진짜. 그런데 3프로는 작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출연하는 전문가 출연자한테 2천만 원을 받고 출연시켰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2천만 원짜리 광고였다는 거겠죠. 시간이 꽤 지나서 3프로TV가 해명 방송을 했는데요. 권순욱 취재팀장이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 안 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 뭐 2천만 원 내고 방송했다. 그게 오히려 그 얘기는 브랜디드 콘텐츠가 맞습니다. 거기 다 써 있잖아요. 그 저희 다 명시를 해요. 그게 작년 7월이었죠. 네, 작년 7월에 명시를 하는데 그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홍보비라는 것들을 아니면 송출료 제작비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없이 방송을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비용이 다른 데로 전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투명한 정보를 정당한 비용을 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은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영상 전체 다 봤는데요. 뭐 정리를 하면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 목표나 뭐 실적을 말할 것도 없고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힘들대요. 뭐 그래서 3% 같이 말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 뭐 이해 잘 시켜주는 사람한테 맡기면 서로 좋은 거래요. 뭐 당연히 제작 비용이 드는데 그건 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아 그걸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몇 년 전에 유튜버들이랑 연예인들 뒷광고 때문에 크게 문제가 일어난 게 광고했다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광고면서 광고 아닌 척 내돈내산인 척 하면서 사람을 속이냐가 문제였잖아요. 이 영상을 100만 명이 넘게 봤어요. 광고인 줄 알고 본 사람이 몇 명이겠냐고요. 그런데 웃긴 게 이 해명 영상 조회수가 29,000대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떠나서 그냥 이제 3%를 안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10일 정도 지난 영상 조회수를 봤는데요. 최고 조회수가 124,000이고 평균 조회수가 28,000이네요. 3% 구독자가 233만 명인데요. 지금 시청자 수가 뭐 너무 적다고 제가 뭐 고소하다는 말이 뭐 그런 게 아니고요. 3%가 이 3%TV를 대표로 주식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3% 전용 앱까지 만들었어요. 모바일 앱이요. 이런 앱 같은 거 한두 개 해줘야 상장할 때 고평가 받거든요. 근데 이 앱 사용자들이 시청 기록이 100명을 넘기는 영상을 찾기가 힘들어요. 3프로TV 중에 언더스탠딩이 가장 인기가 좋으니 저거 나오게 하려고 몇 번 새로 고침했었거든요. 3프로 사이트에 이번 주 탑 10, 뭐 이 영상 한번 조회수 볼게요. 3일 전 건데 166회예요. 그냥 이 정도면 아무도 3프로 앱 안 쓴다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유튜브 채널이랑 웹사이트랑 이런 모바일 앱으로 주식 상장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양심 뭐 어디 간 거예요, 진짜? 회사 구성 한번 살펴보면요. 장부 가치로 총 31억이네요. 이게 작년에는 1조 원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5천억 값어치는 된다고 했다가 3천억까지 내려갔다가 이번에 상장 신청한 금액이 2,400억이에요. 그러면 장부 가치로 80배 정도 되네요. 뭐 물론 앞으로 발생할 현금 흐름으로 기업 가치 환산해서 퍼 계산해서 뭐 적정한 가치 뭐 평가할 거니 뭐 그건 다른 유튜브들 영상에 뭐 있으니까 제가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근데 제가 이 회사들 보면 가장 밑에 피치덱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지 혼자 18억이나 하나? 뭐 궁금하잖아요. 지분 60% 갖고 있는데 18억이면 원래 가치는 30억이라는 거잖아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비상장 기업 분석 플랫폼이래요. 아, 그러니까 뭐 3프로TV 같은 회사 분석하는 사이트라는 거네요. 근데 서비스가 안 돼요. 서비스 준비 중이래요. 이게 30억짜리 회사래요. 그런데 대표 이름을 보니까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동열 분명 본 것 같은데요. 이거 웬열 이거 3프로TV 모회사 이 브로드캐스팅 4대 주주 이동열이네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3% 안에서 만든 3% 자본 회사라는 거네요. 회사 설립이 2022년 5월 10일인데요. 어머나, 뭐 이거 2022년 4월 21일 날 상장하려고 미래에셋증권이랑 NH투자증권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네요. 그리고 뭐 조언을 들었겠죠. 뭐 지금 이대로는 좀 부족하니까 뭐 회사 아이디어 괜찮은 놈 뭐 몇 개 더 만들라고요. 이 기사 나가고 3주 만에 비상장 기업 분석 플랫폼이라는 그래서 뭐 30억짜리 회사가 나온 거네요. 아니 이거 진짜 이렇게 바른 세상을 외치던 선한 영향력의 3프로TV는 어디 간 겁니까?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급도 안 되는 기업으로 상장하려다가 안 되니까 결국 페이퍼 컴퍼니로 우회 상장 시도해서 어쨌든 몇백 배, 몇천 배 튀겨먹고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상장되면 어차피 투자할 사람은 결국 일반 개미들 서민들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뉴스 기사가 하나 더 나왔는데 슈카월드가 3%에 투자해서 8개월 만에 49,900% 수익을 얻었다네요. 뭡니까 이건 또? 투자 원금이 200만 원이고 3%에 투자했다가 회사 나오면서 주식 팔아서 10억 벌었대요. 그래서 5만 % 수익이 났대요. 아, 그래서 회사 구성에서 슈카 친구들이 빠진 거였네요. 이건
상장 전에 빠져나왔다고 해도 슈카월드도 모랄 해저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는데요. 이건 좀 심각하네요. 그리고 어제 다른 기사가 하나 더 나왔는데 진짜 나오지 말아야 할 기사가 나왔네요. 진짜 최악이네요. 3% 최대 대표 주주 3명이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10억에서 30억 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한 건 맞다는 거네요. 아니 이런 게 가장 악지고 주식시장에서 척결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3명의 MC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똑같이 배워서 했네요. 야, 이거 진짜 정말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건 뭐 화도 안 나요, 뭐 이 정도 되면. 정영진이 매불쇼에서 사람들 듣기 싫은 말도 뭐 소신있게 좀 하고 뭐 다른 쪽 말도 하는데 2023년 8월 17일 매불쇼 방송이에요. 뭐 이거 생방송이에요. 뭐 하는 말 일단 들어볼게요. 지금 뭐 정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게 또 경제 네, 그럴 수 소비에 있죠. 완전히 또 악화를 줄 수 네. 있으니까 차라리 조금 더 대출을 늘려서 집값을 이렇게 좀 부양을 시키는 게 네. 전체적인 소비를 좀 늘리는데, 그러니까 내 대출이 있더라도 집값 올라가면 소비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정책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네, 뭐 원래 한쪽 이야기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쪽 이야기도 할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서 참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동안 뭐 부천에 있는 자기 집을 사줄 사람을 찾는다, 뭐 주식이 반드시 올라야 된다, 배터리 안 오르면 뭐 자기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다르게 들리는 건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네요. 3프로TV 상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F킬라 이분 영상 보시면 주식 초보자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3프로 상장 관련된 뭐 영상만 4-5개 있고요. 내용이 일단 되게 좋고 일단 설명을 너무 잘하시네요. 완전히 이해가 다 가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링크 밑에 달아 놓을게요. 설명왕 테이버가 설명한 영상도 내용이 좋아요. 이건 주식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 보면 더 좋아요. 뭐 3% 상장을 떠나서 한국 IPO가 뭐가 문제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내용이 되게 좋아요. 링크 밑에 달아둘게요. 근데 오늘 슈카월드에 해명 방송이 올라왔네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봤고요. 제가 요약해 뭐 드릴게요. 첫 번째, 수익률 계산 방식이 틀리다. 5만 프로 아니다. 뭐 이건 영상을 보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기사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간 거였네요. 두 번째, 내 매도 가격이 상장가보다 비싼지 몰랐다. 오늘 알았다. 세 번째, 내가 3프로TV와 관련 없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난 고수가 아니라 호구였기 때문이다. 쪽팔려서 말할 수 없었다. 네 번째, 그동안 말 못한 이유는 비밀 유지 조항 때문이다. 내 계약 부분만 이야기하자면 계약 원상복귀하면서 세금으로 다 내서 내가 번 돈은 없다. 다섯 번째, 3프로TV와 2021년 6월 지분 교환 계약을 했다. 내가 더 줬기 때문에 걔 호구짓 한 거냐. 왜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자, 여기서 슈카월드의 설명 한번 듣고 가죠. 2021년 6월에 지분 교환을 했죠. 왜냐하면 같이 하고 싶어서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고 뭐 상장도 빨리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어쨌건 경제 채널 1등이었으니까 저쪽 3%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이거 슈카월드가 뭐 실언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상장 시작 전인 2021년도에 결국 3%가 상장하는 거 이미 알았고요. 상장도 빨리 되면 뭐 그만큼 돈 많이 벌 거라는 거 알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슈카월드 지분을 뭐 더 주면서 계약했는데 결국 걔 호구짓 했다는 거네요. 여섯 번째, 일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계약 원상복귀 요청했다. 내 슈카월드 주식 받아오려고 하니까 3프로TV에서 맘대로 20억으로 3프로TV 장부에 기록 평가했다. 대사 오려면 20억이 필요해서 내 3프로TV 지분 중 1%의 주식이랑 교환했다. 일곱 번째, 3프로TV 보유 지분 중 99%를 무상 증여했고 그중 0.3%는 세금으로 냈다. 난 결국 2천억을 포기했다. 월급도 받지 않고 일했다. 출연료도 하나도 안 받았다. 네, 마지막으로 3%에 대한 슈카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이거를 내가 이 시간에 왜 얘기해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번 돈도 거의 없고 지분도 없고 3%가 정말 상장을 해서 정말 훌륭한 회사가 돼도 제가 기여한 게 하나도 없다.
반대로 3%가 조금 안 되더라도 제가 못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관계가 없다. 3%를 사랑하시는 분도 저를 사랑해 줄 필요가 없고 3%를 저격하고 싶은 분도 저를 저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뭐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뭐 나에 대해서도 3%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네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근데 자신이 전 사장이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 피 터지게 쌍욕하면서 싸웠나 보네요. 지금은 비밀 준수 기간이라서 말할 수도 없고 할 이야기도 없다. 뭐 근데 나중에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보이네요. 이건 뭐 고소밖에는 지금 답이 없겠네요. 결국 어떤 기자가 자극적인 기사를 써서 욱하는 마음에 슈카가 해명 방송을 했는데 결국 2년 전에도 상장 계획을 먼저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다는 건 증명이 됐네요. 그러면 3프로TV 상장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슈카는 3프로와의 결별했다면서 이틀 전에 스머프 시즌2에는 나오네요? 아니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댓글에는 뭐 4월달 촬영물이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뭐 이건 검색해도 안 나와서 뭔지 모르겠네요. 20년 전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외환은행을 4조에 먹튀하고 날랐다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6조 소송을 낸 뭐 희대의 먹튀 사건 론스타가 있는데요. 3% 상장 소식을 들으면서 이 사회의 많은 엘리트들이 어떻게 대중을 벗겨먹는지 얼마나 일반 사람들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지 뭐 전혀 변한 게 없네요. 진짜 3%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건을 공론화하는 건데 그건 뭐 많은 유튜버들이나 뭐 언론에서 할 거라고 믿고요. 일단 우리는 3% 구독 취소부터 해야 됩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1프로TV 이건 필수로 구독 취소해야 되고 만약 3프로TV가 지금 구독자가 233만 명인데 200만 명 이하로 내려간다면 상장이 취소될 확률이 높아요. 일단 상장이 되고 나면 3% 이름에 속아서 주식을 뭐 사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그때는 정말 피해를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는 프로페셔널리즘과 윤리가 실종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캐나다는 어떤가요? BC주 부동산 관련법에 의하면 리얼터가 소셜미디어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소속 브로커지 회사 이름을 프로필 스크린에 적어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글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팀이나 부동산 그룹이 많은데 그 팀 이름이나 그룹 이름을 반드시 나타내야 되고 소속 브로커리지 회사 이름도 제대로 보기 쉽게 광고에 다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온타리오주 부동산 관련 조항은 리얼터가 하는 모든 광고에는 반드시 분명하고 눈에 잘 띄게 소속 브로커지 회사를 표시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BC주보다 강력하네요. 광고에 쓰이는 소속 브로커리지 회사 이름은 반드시 리코에 등록된 이름이어야 되고 한다네요. 비즈니스 목적이다, 광고다 라는 말은 일단 리얼터로서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면 다 비즈니스 목적이고 광고입니다. 반드시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을 지키는 리얼터들이 몇이나 되나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 리얼터들은 대부분 신참 리얼터들이고 경력이 오래된 리얼터들은 대부분 이 법을 무시합니다. 한번 리얼터들이 올린 광고나 유튜브를 살펴보세요. 과연 이 가장 기초적인 법을 지키는 리얼터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단순히 소속 브로커리지 회사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로고까지 넣어야 되고요. 자신이 리얼터인지 브로커인지도 뭐 표시해야 되고요. 이건 명함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배너 광고, 되게 작은 광고 사진 하나에도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BC주에 있는 주요 브로커리지 회사 로고들입니다. 몇백 개의 브로커리지들이 있어서 다 올리지는 못하는데 일단 많은 리얼터가 속해져 있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에요. 이런 이름과 로고가 반드시 광고에 있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온타리오주에는 BC주보다도 더 많은 브로커리지들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브로커리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속한 브로커리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기본입니다. 부동산 법으로 리얼터의 소속 브로커리지 회사를 밝히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부동산 주정부 라이센스 시스템은 일단 개인으로는 라이센스 발급과 업무가 금지됩니다.
반드시 소속 브로커리지를 통해서 주정부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되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다른 것과 다르게 워낙 금액이 커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 리얼터가 책임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리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리얼터나 브로커리지가 잘못했을 때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E&O 보험이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매매 시 리얼터를 고용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발작을 하는 리얼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영상을 올리니 발작하는 리얼터들도 당연히 한국 사람이겠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그분들을 저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 문제가 안 되게 조심하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전화를 하고 응원 문자를 보내줘야 맞는 게 아닌가요? 제가 언제 다른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가해자라고 했나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법 세부 규정을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알았는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악질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리얼터 영상에 나오는 모기지 브로커, 은행 스페셜리스트, 이민 컨설턴트, 회계사 말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캐나다 법에 의하면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 이민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의사 이렇게 국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들은 지켜야 할 법과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특별한 관계라는 건 캐나다와 영국, 캐나다와 미국 이런 관계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입니다. 다음으로 리얼터와 고객 간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기지 브로커와 고객 관계들입니다. 이 관계들의 공통점은 한쪽은 전문가이고 다른 한쪽은 비전문가라는 점입니다. 이건 꼭 나와 계약을 한 고객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고객이 아니더라도 내가 전문가로서 한 이야기는 개인 의견이 아닌 전문가적 진술, 팩트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도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스페셜 릴레이션십 다음에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말이던 행동이던 사실과 다른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 3가지의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노센트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은 정말 모르고 잘못한 겁니다. 두 번째로, 네글리전트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은 부주의해서 그러려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잘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우덜런트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은 사기치려고 잘못한 것입니다. 감옥까지 갈 수 있겠죠. 이런 프로페셔널 조항과 강력한 윤리 조항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른 사람 유튜브에 출연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제한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말했다가 그 내용을 듣고 피해를 본 사람이 존재한다면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적용되고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 적용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영상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3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 법이고 뭐고 전혀 모르겠고 일단 광고는 해야겠으니 출연을 강행하는 사람. 두 번째,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마나한 일반적인 말을 하는 사람. 세 번째, 진짜 전문가라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세 번째, 진짜 전문가는 자기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하지 남의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남의 영상에 해당 부분 전문가로 출연하는 하지만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냥 하나만한 일반적인 이야기나 하고 시간 때우다 갑니다. 가장 좋은 예는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들은 남의 영상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남의 영상에 출연했을 때 할 수 있는 발언 범위도 너무 좁고 그 영상이 어떻게 편집될지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과 캐나다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캐나다 한인들 사이에서는 출연료를 주고받으면서 출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신한테도 광고가 되고 상대방한테도 광고가 되니 결국 마케팅 광고입니다. 리얼터와 모기지 브로커, 은행 스페셜리스트, 이민 컨설턴트, 회계사 등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다른 사람 영상에 출연합니다. 그 내용이 고객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집을 하나 사고 팔 때도 상황이 다 다르고 모기지를 받을 때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민을 할 때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텍스 신고를 할 때 역시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이 상황에 맞는 모든 상담을 다른 사람 영상 출연 한두 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걸 남의 영상에서 무료 광고를 해줄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회계사도 변호사에 준하는 전문가로서 거의 다른 사람 영상에 출연하지 않지만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즈니스가 안 되면 저렇게까지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제 말을 곡해하시고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해할까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영상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편집을 할 수도 없고 그 영상이 어떻게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 영상이 언제까지 보관되고 활용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광고 한번 하려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까? 다른 전문가들도 이미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비즈니스 광고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영상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위험한 것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밴쿠버와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겁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신고하는 리얼터와 모기지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비유로 말하니 못 알아들으시니 그냥 직설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10년에서 20년 긴 미래를 봤을 때 밴쿠버와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오를 것이고 지금의 10배, 20배의 가격까지도 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제가 자유경제 시스템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에 결국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앞으로 1년, 2년 뒤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 중국 경제, 한국 경제, 캐나다 경제 그 어디도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여태껏 겪어보지 않은 큰 위기와 불황이 올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시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용 집을 구매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집을 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집을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비싸게 산 부동산을 이제 와서는 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떠넘기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했던 투자의 실수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돈의 여유가 있었던 부자분들의 문제입니다. 그걸 부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집을 사고 팔아서 해결하셔야지 왜 가난한 이제 겨우 집 하나 사려는 서민들에게 여러분의 투자 실패 비용을 떠넘기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실에서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집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집이 없는 실거주 목적의 첫 집 구매자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려고 내놓은 고객분들은 대부분 코로나 시기에 집을 산 부자들입니다. 정말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대중까지 속여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들의 폭탄을 떠넘겨야 하겠습니까? 3프로TV가 상장을 시도하는 행태가 바로 이것과 동일합니다. 너무나도 악질입니다. 어차피 돈 없는 서민들은 구매력이 낮아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하실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집을 구매하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아주 마이너스입니다. 차라리 부자들의 편에 서서 마지막 버스를 타려는 서민들에게 겁을 주고 집을 강매해버리는 게 비즈니스적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금융에서는 몇 년 안에 전 세계에 반드시 큰 불황이 찾아옵니다. 단순히 파산, 집 압류를 넘어서 자살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한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자세한 영상은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 시기인지 팔아야 할 시기인지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제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집을 사주셔야 합니다. 지금 밴쿠버,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내는 미래 전망마다 틀리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놓은 현재 상황 진단과 미래 대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를 맞췄다고 좋아하는 건 무당들 뿐입니다. 그런 무당놀이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집을 사시기로 결정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밴쿠버 부동산 가격이 더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여태껏 제 예상이 맞은 적이 없습니다. 집 구매를 결정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가장 공격적인 오퍼로 그 누구보다 싸게 부동산을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낮은 가격의 오퍼라고 욕을 먹을지언정 그 욕은 제가 다 먹겠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가장 큰 가치는 집을 싸게 사는 것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그 어떤 다른 가치보다 집을 싸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집을 비싸게 사줬다고 다음에 내 집을 비싸게 사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에 사면 산 걸로 끝이고 이번에 팔면 판 걸로 끝입니다. 욕을 먹어도 일단은 깎아서 싸게 사야 합니다. 저 데이비드 킴은 온타리오와 BC주 공인 리얼터이고 모기지 브로커입니다. 리얼터는 단순 부동산 중개인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산 가치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합니다.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회사 이노시엔시, 캐나다 라이센스 전문 교육기업 히페리온 캐나다, 그리고 현지 변호사와 회계사와 집 구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고객에게는 변호사 선임 비용, 회계사 선임 비용, 집 점검 비용, 모기지 감정 비용 등을 제가 다 내드립니다. 참고로 바이어는 어떠한 수수료도 저에게 내지 않습니다. 저는 셀러 측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고 그 금액에서 제 고객을 대신해서 위 서비스 비용을 제가 대신 내드립니다.